안녕하세요. 자본 설계자입니다. 이번은 현재 시점 AI 황제라고 불리는 샘 올트만 특별기획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상적으로 챗GPT 켜셨죠? 보고서 쓰고, 메일 다듬고, 아이디어 찾고, 번역까지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편리한 AI가 앞으로는 여러분의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근로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직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만든 사람, 정작 이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챗GPT를 만든 사람, 샘 올트먼입니다. 이 남자는 핵무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인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만든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세상의 일자리와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샘 올트먼이 누구인지, 왜 세계가 그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직장과 소득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본 설계자입니다. 텍사스 사막 한복판,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그 땅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구조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스타게이트. 단일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돈이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650조 원.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막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두뇌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장소는 백악관 집무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샘 올트먼.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정부들은 지금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동차 회장이나 은행 총재보다 한 AI 기업의 CEO를 더 주목하게 됐을까요?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답하는 영상입니다. 한 CEO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AI라는 새로운 권력이 어떻게 인간 사회를 재설계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선택을 두려워하게 됐는지 그 구조를 추적해보겠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통제하느냐입니다. 샘 올트먼은 198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16세에 이미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스탠퍼드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지만 2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첫 스타트업 룩드를 창업합니다. 위치 기반 소셜 앱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역 기반 커뮤니티와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이었고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였습니다. 올트먼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을 읽는 안목. 룩드가 실패한 뒤 그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 컴비네이터의 대표가 됩니다. 수백 개의 스타트업을 보면서 그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시대는 인공지능이 만든다. 그는 조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화려하지도 스티브 잡스처럼 카리스마가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잘 들어주는 투저자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뒤에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올트먼이라는 사람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Y 컴비네이터 시절 그는 투자 심사를 받으러 온 창업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실패할 것 같은 이유 3가지를 말해보세요. 잔인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그 의도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성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올트먼 자신도 그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해왔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I를 만드는 사람이 AI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 만듭니다. 이 역설이 샘 올트먼이라는 인물의 핵심입니다. 2015년 샘 올트먼은 일론 머스크, 피터 틸, 그렉 브룩먼과 함께 오픈 AI를 공동 창립합니다. 비영리 조직, 인류 전체를 위한 AI, 오픈소스 이상주의, AI 독점 방지가 목표였습니다. 당시 그들의 슬로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이로운 AI. 처음에는 그 선언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등장합니다. AI는 생각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GPU, 데이터 센터, 전력, 연산 비용, 수십조 원 단위의 자본이 필요해집니다. 이상주의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픈 AI는 비영리 이상주의와 현실 자본주의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끝에서 챗GPT가 탄생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는 챗GPT를 공개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다른 챗봇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10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이달 만에 1억 명이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1억 사용자를 돌파한 서비스였습니다. 넷플릭스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챗GPT는 2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장난처럼 사용했습니다. 자기소개서, 번역, 숙제, 코딩. 그런데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AI가 인간의 화이트 칼라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변호사 수준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의사 수준의 진단 보조를 합니다. 회계사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기자 수준의 기사를 씁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이 시점에 이런 경고를 냅니다. 전 세계 일자리 3억 개가 자동화 위험에 노출됐다. 3억 개. 지구상 전체 노동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자. 올트먼은 이 현상을 두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능의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하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변호사에게
AI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기면 시간당 수십만 원이 나갔습니다. 회계 분석을 의뢰하면 며칠이 걸렸습니다. 번역 한 페이지에 수만 원을 냈습니다. 보고서 초안 작성에는 반나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몇 초 만에 거의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올트먼은 말했습니다. 예전에 10,000달러 들던 작업을 이제 1달러, 10센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AI로 10배 더 생산적이 됐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2배에서 3배 생산적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AI를 몇 번이나 쓰셨나요? 보고서 초안을 잡았거나 자막을 뽑거나 썸네일 아이디어를 물어봤거나 카피라이팅을 부탁했거나 번역을 돌렸거나 코드 오류를 찾아달라고 했거나 매일 씁니다. 편리합니다.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당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편집자는 AI로 자막을 뽑고 콘텐츠 기획자는 AI로 트렌드를 분석하고 교사는 AI로 수업 자료를 만들고 공무원은 AI로 보고서를 씁니다. 이 아이러니가 바로 샘 올트먼이 만든 세계의 핵심입니다. 내가 매일 쓰는 도구가 언젠가 나를 대신할 수도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샘 올트먼은 여기서 기술 CEO를 넘어 새로운 시대 설계자가 되기 그리고 세계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명이 아닐 수 있다고. 이것은 권력의 이동일 수 있다고. 2019년 샘 올트먼은 조용히 875억 원을 꺼냅니다. 이 돈으로 그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나눠주는 실험입니다. 텍사스와 일리노이에서 저소득층 1000명에게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이었습니다. 올트먼 개인이 875억 원을 직접 냈습니다. 왜 이 실험을 했을까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드는 기술이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대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실험 발표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의 평등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어떤 형태의 보장된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AI로 세상을 바꾸는 남자가 그 세상에서 밀려날 사람들을 위해 875억 원을 꺼냈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그냥 기억해 두십시오. 3년간의 결과가 2024년 7월에 공개됩니다. 수령자들은 월 평균 40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임대료, 식료품, 교통비 같은 기본 필수품에 썼습니다. 의료 이용률이 26% 올라갔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졌습니다. 알코올과 처방전 없는 진통제 사용이 줄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구직 활동이 더 전략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단 하나의 수치에만 집중했습니다. 일을 더 적게 했다. 반론이 쏟아졌습니다. 게으름을 확인한 실험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디어는 이것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올트먼 본인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금 지급만으로는 AI가 만드는 경제적 충격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 AI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돈으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했고 3년과 875억을 써서 내린 결론이 이것도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 하나가 수백억을 써서 3년을 연구했더니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올트먼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AI 시대의 핵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을 품은 채로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샘 올트먼은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구글 미트 초대장이 왔습니다. 회의에 접속했더니 이사회 의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세상의 공식 성명이 발표됩니다. 샘 올트먼은 이사회와의 소통에서 지속적으로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CEO직에서 해임합니다. 올트먼은 자신이 해고됐다는 사실을 세상에 발표되기 불과 몇 분 전에야 알았습니다. 전 세계 테크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깐 이 상황을 실감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의 CEO가 금요일 오후에 느닷없이 해고됩니다. 이사회가 그에게 미리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알고 나서야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픈 AI 직원 700명 이상이 서명을 시작합니다. 올트먼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우리 모두 떠나겠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즉각 반응합니다. 올트먼이 원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자리가 있다. 직원의 90%가 사표를 예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이 움직였습니다. 이사회는 버텼습니다. 그러나 닷새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샘 올트먼은 CEO로 복귀합니다. 그를 해임했던 이사회 멤버들은 대부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쿠데타는 5일 만에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세계에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오픈 AI는 더 이상 이상주의적 연구소가 아닙니다. 이제 이사회는 그를 견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의 비전을 보좌하는 기구가 됐습니다.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오픈 AI는 이미 한 사람 없이 돌아가기 어려운 시스템이 되어버렸구나. 이사회는 왜 그를 해임했을까요? 공식 이유는 소통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AI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그룹과 AI 개발 속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그룹 사이의 균열입니다. 올트먼은 속도파였습니다. 이사회의 안전파는 그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속도가 이겼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입니다. 2026년 4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앞에 새벽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기자들, 변호사들, 일반 시민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원고, 일론 머스크, 피고, 샘 올트먼, 그렉 브록먼,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청구 금액 1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 머스크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2015년 오픈 AI를 인류를 위해 세웠습니다. 비영리 조직으로, 오픈소스로. 그런데 올트먼과 브록먼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수조 달러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자선단체를 훔쳤습니다. 재판 당일 머스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스캠 올트먼과 그렉 브록먼은 공익단체를 훔쳤다. 샘의 이름을 스캠으로 바꿨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오픈 AI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 소송은 경쟁자의 근거 없는 질투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AI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통제 아래 놓이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오픈 AI를 공동 창립했다고 지문했습니다. 2018년 그는 이사회를 떠났습니다. 경영권을 원했지만 다른 창업자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그는 xAI를 창업합니다. 올트먼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소송을 제기합니다. 2026년 5월 18일 배심원단 9명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결론까지 걸린 시간은 이 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 기각, 공소시효 초과, 머스크가 제기한 모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19조 원도, 올트먼 해임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법은 올트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장도 올트먼 편이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오픈 AI는 기업 가치 8,520억 달러로 1,220억 달러를 추가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올트먼의 손을 들어줬지만 AI를 민간 기업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인류의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비영리로 출발한 조직이 영리 기업이 된 것은 배신인가? 불가피한 진화인가? 이 질문에 법원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놓은 건 공소시효 초과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올트먼 한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정치와 교육이 못 따라오는 속도, 그리고 그 틈새에 생긴 권력 공백입니다. 혁신의 속도가 규칙과 제도와 교육보다 3배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머스크와 올트먼이 누가 옳든 간에 그 사이에서 규제는 2년 늦게 따라오고 교육은 5년 늦게 따라오고 사회 안전망은 10년 늦게 따라옵니다. 그것이 이 재판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공백입니다. 공교롭게도 재판이 시작된 바로 그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냅니다. 오픈 AI CFO 내부적으로 경고, 데이터 센터 비용도 못 낼 수 있다. 기업 가치 852조 원짜리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내부 임원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매출 성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미래 데이터 센터 계약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6년 오픈 AI의 컴퓨팅 비용은 연간 50조 원입니다. 이 수치는 재판에서 그렉 브록먼이 직접 선서주문으로 밝혔습니다. 50조 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개별 연간 자본 지출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26년 오픈 AI의 예상 매출은 얼마일까요? 25조 원에서 30조 원 사이입니다. 컴퓨팅 비용만으로 매출의 2배가 나갑니다. 인건비, 운영비까지 합산하면 연간 손실이 25조 원에서 30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추정치에 따르면 2029년까지 누적 손실이 115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달성은 2030년대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에 650조 원을 쏟아붓고 매년 수십조 원씩 적자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중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입니다. 딥식 V3는 GPT-5 수준의 성능을 냅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릅니다. 오픈 AI가 테토큰 100만 개당 2,500원을 받을 때 디크는 같은 양을 210원에서 280원을 받습니다. 오픈 AI보다 10배에서 30배 저렴합니다. 올트먼은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 최고 성능의 AI를 만들면 세상이 몰려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기술만 보지 않습니다. 속도, 비용, 신뢰, 접근성까지 함께 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올트먼의 5천억 달러 도박이 삐걱거리고 있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올트먼은 바로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흥분하고 있다.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잃을 것이다. 버블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수조 달러를 덧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 터질 때 자신은 지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잃을 돈이 없습니다. 성장의 속도를 장담하는 CEO와 손실의 리스크를 져야 하는 투자자와 그 둘 사이의 불균형이 지금 AI 버블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장담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고 믿어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AI 기업의 CEO이면 그 회사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다는 것. 이것이 샘 올트먼이라는 인물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트먼 개인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혁신 제도보다 빠르고 민간 기업이 인프라 권력을 갖고 그 속도를 제어할 규칙이 아직 없는 구조. 그 구조가 위험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2월에 발표한 AI와 한국경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핵심 결론은 이렇습니다. AI에 노출된 직업군에서 일자리는 줄고 AI를 활용하는 직무만 살아남습니다. 국내 근로자 중 27%는 AI 도입으로 대체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대표하는 고위험 그룹에 속합니다. 10명 중 3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앉아있는 동료 3명 중 1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또 다른 분석. 지난 3년간 줄어든 청년층 일자리의 99%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고소득 전문직이니까 괜찮겠지?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산출한 AI 노출지수 상위 직업을 보면 일반 의사와 한의사가 상위 1% 이내입니다. 전문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가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AI는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를 먼저 타격하고 있습니다. AI의 강점이 정보 수집,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같은 인지적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일 PwC, 삼정 KPMG, EY 한영, 딜로이트 한지, 국내 4대 회계법인은 이미 AI 플랫폼을 감사 업무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저연차 수습 공인회계사들이 담당하던 전표 대시, 데이터 분석 업무는 대부분 자동화됐습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입니다. 저연차 채용이 줄고 있습니다. 저연차가 없으면 고연차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고가 아니더라도 10년 후에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경력 사다리 자체가 무너집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520개 직업을 분석한 결과 직무 대체율 평균값이 2024년 38.69%에 2027년 66.71%로 급등할 전망입니다. 대체 위험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은 현재 1개에서 3년 후 226개로 폭증합니다. 그렇다면 AI는 일자리를 없애기만 하는 걸까요? 공정하게 봐야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AI로 인해 9,200만 개 일자리가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무 구조와 필요 역량을 재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지금 40대 직장인의 일입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AI를 다루는 법을 아는 20대의 일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 그것이 올트머니 875억을 쓰고도 찾지 못한 답입니다. 올트머니 말했습니다. 고객 지원 직구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장면을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4년 어느 날 서울 강남구의 한 중견 법률사무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호사 10명이 일하던 그 사무소는 계약서 검토와 판례 분석 업무에 AI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6개월 뒤 그 업무를 담당하던 3명의 주니어 변호사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재계약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해고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AI 시대의 방식입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부산의 한 콜센터는 상담원 200명 중 60명을 줄였습니다. AI 챗봇이 전화 상담의 70%를 처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140명은 AI가 처리하지 못하는 복잡한 민원만 담당합니다. 그 사람들 중 많은 수는 지금 자신의 자리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객 지원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올트먼의 말이 현실이 되는 방식입니다. 샘 올트먼은 이 현실을 만든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현실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875억을 써서 그 두려움을 실험으로 옮겼고 3년 뒤 이것도 답이 아닐 수 있다고 그 고백이 이 사람을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동시에 더 무섭게도 합니다. 답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오픈 AI를 창립했을 때 올트먼과 머스크가 함께 앉아서 서명한 그 비영리 정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문장은 지금도 오픈 AI 홈페이지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852조 원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2026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적 공감입니다. 누군가 힘들 때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 AI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위로는 못합니다. 둘째, 조직 문화와 신뢰입니다. 수년간 함께 일하며 쌓인 신뢰. 팀 안에 보이지 않는 규칙과 분위기. 이것은 데이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맥락 있는 의사결정입니다. 숫자와 로직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순간들. 이해관계가 얽히고 감정이 개입되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의 판단. 그 자리는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넷째, 창의적 반란입니다. 아무도 생각 못한 질문을 던지는 것. 기존 틀을 깨는 아이디어. AI는 학습된 패턴 안에서 움직이지만 인간은 패턴 바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계 자체입니다. 고객과의 신뢰, 동료와의 연대, 지역사회와의 연결. AI가 효율을 높여줄 수 있지만 관계를 만들어주는 못합니다. 핵심은 AI가 할 수 없는 이 5가지 영역을 지금부터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픈 AI가 움직이는 규모를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 852조 원, 마이크로소프트가 1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주간 활성 사용자 약 7억 명, 2025년 연간 매출 20조 원 이상. 그런데 이 숫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IT 기업의 제품이 아닙니다. 노동시장을 재편합니다. 금융 시스템에 침투합니다. 언론
생태계를 바꿉니다. 교육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군사 전략에 연결됩니다. 정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픈 AI는 단순한 IT 회사가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 권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석유 자원은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석유를 쥔 나라가 20세기 국제 정치를 좌우했습니다. 핵무기는 정부가 관리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만이 강대국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인프라도 국가 단위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I는 다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는 민간 기업 서버실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석유가 20세기를 지배했다면 21세기는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점유한 이들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버실의 방향키를 잡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샘 올트먼입니다. 올트먼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AGI를 어떻게 만들지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AGI, 인공 일반지능, 특정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사이에는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AGI가 달성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모델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AGI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그 계약에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최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AI 시스템이 달성됐을 때 AGI가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재무적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AGI가 기술의 목적이라기보다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될 때 그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누가 AGI를 정의하는가?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샘 올트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은 AI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통제하느냐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5년에 샘 올트먼은 30살이었습니다. Y 컴비네이터를 이끌며 실리콘밸리의 차세대를 발굴하던 그 청년은 자신이 10년 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대통령 옆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올트먼은 늘 크게 생각했습니다. Y 컴비네이터 시절 그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작은 생각을 하는 스타트업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투자해라. 그 말을 자신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챗 GPT가 보이는 문장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세상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올트먼은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오늘날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AI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라고 말했습니다.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AI를 만드는 사람이 그것의 결과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솔직함이 이 사람을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올트먼은 AI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몇 안 되는 AI 리더 중 하나입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I를 만드는 사람이 AI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 만듭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멈춰도 다른 누군가가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이 논리는 일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 합리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 경계 어딘가에 샘 올트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어딘가에 우리도 있습니다. AI를 쓰면서 AI를 두려워합니다. AI 덕분에 편리해졌다고 느끼면서 언제가 내 자리를 빼앗을까 걱정합니다. 이것이 2026년을 사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 영상의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텍사스 사막에 650조 원이 들어가고 있어 현장 발표를 백악관에서 했습니다. 그 옆에 샘 올트먼이 서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정부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샘 올트먼 개인이 선한지 악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민간 기업과 몇 명의 CEO들이 인류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올트먼은 인류를 위한다고 말하며 오픈 AI를 세웠습니다. 875억을 써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돈이 답이 아닐 수 있다. 올트먼은 머스크에게 사기꾼 소리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것을 판단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올트먼은 버블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수조 달러를 더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만든 기술이 지금 한국 직장인 27%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사실입니다. 그것이 샘 올트먼이라는 인물의 핵심입니다. 구원자인가, 파괴자인가, 영웅인가, 악당인가? 이 이분법이 이 영상의 답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올트먼은 AI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AI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의 차이는 단 하나, 제어 능력입니다. 올트먼은 기술의 방향을 설계하고 당신은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를 선택합니다. 수동적으로 쓰이는 것과 능동적으로 다루는 것 사이의 차이가 5년 뒤 당신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올트먼이 아닙니다. AI와 동시에 변해야 하는 지금의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력한가? 아닙니다. AI 시대에서 무력한 것은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팀장이시거나 회의를 주재하신다면 이번 주 팀 회의 한 건에 하나를 추가해 보십시오. 우리 팀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반대로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만으로도 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팀 회의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왼쪽에는 내가 하는 일 중 AI에 맡길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절대 AI가 못할 나만의 역할을 적어보십시오. 그 리스트가 당신의 5년 뒤 경력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AI 안 쓰는 사람과 AI를 쓰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5년 안에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일주일에 2시간씩 챗GPT든 클라우드든 어떤 AI 툴이든 내 일에 붙이는 실험을 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쓰던 보고서 형식을 AI에 맡겨보거나 내일 보낼 이메일 초안을 AI에 시켜보십시오. 그 실험을 하고 안 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5년 뒤 당신의 자리를 만듭니다. 지금 두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하나, AI를 내가 쓰는 도구로 만드십시오. 도구에 쓰이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 AI가 나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AI에 맡길 것과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을 바로 지금 나에게서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이 5년 뒤에도 자리에 남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트머니 875억을 써도 찾지 못한 답을 정부와 교육과 법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단계는 더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함께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직장 동료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 선택의 결과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통제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기도 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